은퇴 후 30년을 어디서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합니다. 도시 직장인 상당수가 시골에 가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귀농 인구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골살이의 장점은 우선 시골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자연의 혜택을 들 수 있다. 신선한 공기, 맑은 물, 산천 초목 등이다.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주거비가 파격적으로 적게 들고 기타 경비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면 반자급자족도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귀농 멘토들은 자기 철학이 없으면 결국 도시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귀농 선배들은 하나같이 뚜렷한 목표 없이 귀농했다간 더 피곤한 시골 생활이 된다며 계획을 뚜렷하게 세우고 귀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웃과 교류하고 지역 텃세를 이겨내야 하는 등 귀농인으로 정착하려면 도시 못지않게 신경 쓸 일이 많다고 조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과 농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다. 도시 회피식, 목가적인 생각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귀농과 귀촌은 단순히 도시에 살다 농촌으로 자리만 옮기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 스스로 농촌에서 사는 것이 즐거울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삶이 즐겁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옮겨야 후회하지 않는다. 단순하게 농촌을 동경하고 좋아하는 것 정도만 갖고 시작하면 실패하게 된다. 경기 작은 도시에 살던 60대 김 씨는 몇 년 전 전남의 집단 전원마을로 귀농했다. 200가구가 살 수 있는 집단 전원마을은 말 그대로 꿈의 마을이었다. 가구마다 집 앞에 큰 잔디들이 있고 현대식 하우스를 갖춘 100% 도시 귀농인을 위한 단지였다. 그러나 김 씨는 1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 꿈 같은 생활을 기대했으나 답답해서 도저히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이웃과 술 마시고 대화를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적응하지 못하는 귀농자들은 시골 생활이 오히려 도시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고 질병도 많이 생긴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한다. 주된 이유는 도시에 비해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이 부족하고 대중교통도 부족해 맘대로 도시로 나갈 수 없고 건강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은퇴 후 귀농 계획 많이들 알아보실 텐데요. 오늘은 귀농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귀농 선배들의 조언을 모은 성공 전략 귀농 원칙 10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배필을 찾듯 지극정성으로 귀농지를 정하라. 고향이나 아는 귀농자가 있는 지역이 좋다. 그렇지 않다면 대상 지역을 좁히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나의 지역군을 정해서 집중하라. 그 지역의 부동산 정보지를 활용하거나 면사무소 직원을 잘 만나면 같이 다녀주기도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토박이 농사꾼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땅값부터 물어서는 안 된다. 시골살이를 시작하면 소규모든 대규모든 농사를 짓게 마련이다. 농사가 주는 즐거움과 어려움을 미리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과 주말 농장에 참여하거나 화분에 고추나 배추를 심어보자. 영농서적을 구입해 읽는 열의도 중요하다. 두 번째, 반드시 가족의 동의를 구하라. 가족 모두가 활동 가능한 곳을 찾는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떤 작목을 해야 할까요? 귀농지를 정할 때는 본인 중심이 아니라 함께 가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생각해야 한다. 본인은 귀농하고픈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귀농해서 힘들어도 어느 정도 참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아내는요? 아이는요? 가족들은 귀농 생각을 공유하고 있나요? 모두가 활동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해요.
아이가 있다면 무엇보다 아이가 중심이어야 하죠. 자신의 신념은 확고한데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러기 아빠 신세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지 않는 시골 사람들 특유의 생활 방식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모로 불편해 손이 많이 가는 시골 살림을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말로만 동의를 구하지 말고 1에서 2년 정도 도시 생활을 병행하며 시골살이를 어떻게 할 것이며 디저는 무엇인지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쌓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농사로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은 거두라. 귀농 초기 농사만으로 돈을 벌긴 어렵다. 언론에 간혹 농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소개되곤 하는데 그들은 농사꾼 중 1에서 2%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일 뿐이다. 농사는 투기가 아니다. 반드시 땀 흘린 만큼의 대가가 돌아온다. 그래도 돈을 벌고 싶다면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닥부터 이를 익힌 후 투자해야 한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능력이 있으면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든든한 유통망에 기대는 방법밖에 없다. 네 번째, 농사 이외의 소일거리를 찾아라. 소일거리가 없으면 무료해진다. 건강도 챙기면서 적더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일거리가 있어야 적응도 쉽고 마을 주민들과도 빨리 융화된다. 도시에서의 경험, 지식, 취미 등이 소일거리로 이어지면 더욱 좋다. 귀농을 했다고 꼭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 공동체 등에서 사무일을 보거나 트럭을 몰고 배송을 다닐 수도 있다. 농사를 지으면서 부부 중 한쪽이라도 일에 종사하면 경제를 꾸리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처음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라. 시골 사람들은 농사 짓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농사를 지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때문에 첫 해 농사는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 그 다음부터는 농지를 빌려주겠다는 사람 또는 자신의 땅을 싸게 사라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일단 정착해서 농사꾼이 되면 도시인이 땅을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욕심은 금물. 작게 시작하라. 텃밭 가꾸기든 농사든 크게 시작하기보다는 작게 시작해서 늘려가는 게 좋다. 집 짓는 것도 마찬가지다. 집이 크면 집에 매여 살게 된다. 처음부터 과도한 욕심, 지나친 투자는 금물이다.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농민도 농업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은 드물다. 멘토들은 시작부터 큰 돈 들이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농사는 지을수록 일머리가 생겨요. 농사 모르는 초보가 은행 자금이나 정책 자금을 몇억 원씩 빌려 투자하면 큰일 나죠. 망치는 순간 그대로 빚이거든요. 여섯 번째, 올인하지 마라. 평생 시골에 살겠다거나 시골에 뼈를 묻겠다는 생각으로 시골 생활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일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처음부터 욕심을 낼수록 집과 땅이 커지게 돼 나중에 되돌리기도 어렵다. 덩치가 커지면 나중에 되팔기도 어렵다. 일곱 번째, 이웃 주민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 마을 주민과 잘 지내는 법은 없을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 귀농인들은 보통 농촌에 가서 빈집 있어요, 좋은 땅 없나요?부터 물어봅니다. 자기를 보여주지 않고 집과 땅만 알고 싶어 하죠.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내 소개로 지역에 들어와 잘 살면 문제 없는데 못 살면 이웃들이 누가 쟤 불러들였어라고 원망하죠. 저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잘 맞을 듯해요. 지역을 위해서 이런 일을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면 주민들도 경계심을 거둬들이고 전향적으로 생각하겠죠. 시골에 간 도시민들이 마을 주민과의 갈등과 불협화음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도시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며 어울려 사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현지 주민과 친해지면 배우는 것도 얻는 것도 많다. 8번째, 남의 집을 빌려 살아보라. 처음부터 큰 집을 지었다가 적응이 안 되거나 사정이 생겨 빈 집으로 놔두는 것보다 시골집을 빌려 살아보는 것도 좋다. 얼마만한 평수가 좋을지, 살면서 겪은 문제점을 나중에 집을 지을 때 반영할 수도 있다.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기존의 주택을 임대에 사용하거나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농촌 빈집을 수리해 사용할 수도 있다. 땅을 구입해 신축하는 방법도 있다. 자금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주의할 점은 주택에 무리한 투자를 하여 후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은 금물이다. 귀농 귀촌에 사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주택의 규모를 키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관리하기 편한 경제적인 집이 가장 좋은 집이다.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과정은 인허가에서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빠듯한 예산보다 여유 자금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농촌 빈집을 구입해 간단한 수리만 하고 사용할 생각으로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간단히 수리해 사용할 수 있는 빈집이 많지 않다. 실제 수리를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 또 시골에 빈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 땅이 대지가 아닌 경우도 많다. 구입을 하거나 이용할 계획이라면 대지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9번째, 나와 맞는 작목을 선택한다. 농작물도 유행을 탄다. 시장 가격이 비싼 작목에는 너도 나도 몰린다. 유행 따라 작목을 선택하지 말라. 귀농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다 보니 귀가 얇다. 가격이 좋은 건 내가 하는 순간 떨어진다고 생각해야 한다. 유행 따라 작목을 선정해서는 안 된다. 작목을 선택할 때는 지역별 특산품들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특산물들의 주산지가 어디인지를 파악해 보면 귀농 지역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각 도에는 농업기술원이 있고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작목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0번째, 도시의 편리함을 잊어라. 농촌에서 살다 보면 의식주, 문화, 교육 등 불편한 것들이 많다. 불편한 것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고 인정하고 적응하라. 도시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능한 한 빨리 농촌 생활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골살이에 대해서 많은 이가 건강이나 의료에 관한 걱정을 한다. 장수의 3가지 요건은 운동과 음식, 조기검진이다. 따지고 보면 시골은 운동과 음식 등 섭생의 최적의 조건이고 조기검진은 마음의 문제이지 거리의 문제는 아니다. 은퇴 후 시골살이의 성공 조건 중 가장 큰 몇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 마음의 준비와 부부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둘째, 마땅히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점. 셋째, 심신이 건강하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점. 넷째, 사회적 교류는 적정 수준인 게 좋다는 점. 다섯째, 살면서 현지 주민과 맞는 거맥한 생활이 필수적이라는 점. 여섯째,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점이다. 전원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골에서의 노동을 생활의 일부로 줄여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골 생활은 힘들게 농사를 짓거나 시골집을 관리하느라 고생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 이보다는 하루 일과 중 4시간 정도의 활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집과 땅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 또한 취미생활, 독서, 문화활동과 같은 지적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정신적인 건강을 챙기는 일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노후에는 여유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어링 부부는 치열한 정신적인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날로 고양되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으로 인생의 지루함과 무의미함을 떨쳐내는 일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이웃이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하루 4시간을 쏟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가 지루해지거나 좁아지기 마련이다. 사회봉사, 취미생활, 자기계발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진지하게 만나는 인간관계는 멋진 삶의 조건이 된다. 부담 없이 전원 생활을 시작하는 몇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첫째는 도시 근교에서 전원 생활을 조금씩 경험해 보는 방법이 있다. 도시 주위에는 전원이나 다름없는 한가로운 지역들이 많다. 이런 곳에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살면 자연스럽게 시골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보험사에서 은퇴한 60대 김 씨는 시골 생활을 꺼려하는 아내를 위해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시골이나 다름없는 지역의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 지냈다. 시골에는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골 생활을 즐기는 방법이 됐다. 김 씨 부부는 이렇게 몇 년간 경험을 한 다음 전원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둘째는 시골에 소박한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도시에 주된 거주지를 두고 시골에 저렴하고 작은 집을 마련해 도시와 농촌 생활을 병행하면 된다. 건강할 때는 전원 생활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중병에 걸리거나 간병기가 열리면 전원 생활은 어려워진다. 그래서 건강할 때, 그리고 기후가 좋을 때는 전원 생활을 하고 추운 겨울이나 간병기가 열리면 도시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방법이다. 셋째는 전원 생활을 하더라도 혼자서 외롭게 이주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요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규모 한옥단지나 은퇴촌을 만든 다음 도시의 은퇴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곳은 공원, 도서관, 식당, 카페와 같은 기반 시설이 좋기 때문에 생활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분위기는 공동체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다. 단기 체류를 해본 다음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길고 긴 여정입니다. 그러나 인생 100년 시대라고는 하나 건강 수명은 고작 70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80세부터의 인생은 70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체력도 기력도 그렇거니와 어제까지 하던 일이 오늘 할 수 없는 사태가 몇 번이고 닥친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몸의 불편함도 많아지겠지요. 암,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 등 질병에도 걸리기 쉬워지고 혹시 내가 치매인가 하고 불안한 생각도 들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과 고독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노후와 행복하지 않은 노후의 경계에서 좋은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이 듦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활용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입니다. 80세의 벽을 잘 넘기면 20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80세의 벽을 잘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80세의 벽을 잘 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다음 사례를 들어보세요. 올해 나이가 100세이신 김 씨 할머니의 자식들은 속이 탑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어머니가 너무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집까지 새로 구했지만 어머니는 굳이 혼자 살겠다고 하십니다. 매 끼니마다 밥도 안 먹고 돼지고기만 먹고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은 커피는 왜 이렇게 많이 마셔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나요. 그리고 할머니의 식습관도 문제입니다. 할머니는 매일매일 국도 밥도 없이 돼지고기, 목살에 파랑 된장을 넣어서 푹 삶아서 소금에 찍어 드십니다. 그리고 식후엔 설탕 2스푼 넣은 믹스커피를 즐기시는데 한두 잔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이걸 하루에 10잔을 넘게 드십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근데 재미있는 건 할머니가
누구보다 건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보다 나이가 25살 어린 딸보다 건강했습니다. 정작 엄마가 걱정이 되어 잔소리하는 딸은 여기저기 몸이 안 좋아서 절뚝이고 다녔지만 할머니는 딱히 아픈 것도 없고 활기가 넘치십니다. 그리고 요즘 할머니는 젊었을 때 못했던 한글 공부를 하십니다. 물론 혼자 독학으로 하셔서 글자가 삐뚤빼뚤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가락 적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을 메모해 놓습니다.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 이 가슴에 꿈도 많았지. 이런 글로 시작하는 일기를 적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한글 공부가 끝나면 할머니는 또 부지런히 외출을 하십니다.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서 소시적 잘 탔던 그네도 신나게 타시고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도 타십니다. 공원에는 다리운동 기구에 팔운동 기구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운동하러 온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다들 자식이나 손주 나이 또래가 많을 뿐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하체 운동을 할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 다들 놀라지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꽃집에 들러 꽃 구경도 합니다. 그리고 집 앞 마당 울타리 아래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라고 심을 꽃도 몇 송이 샀습니다. 그때 할머니 집에 동네 꼬마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나 머리 해주세요. 할머니께서 놀이터에 운동 다니면서 알게 된 꼬마 친구인데 한 번씩 집에 놀러 오면 할머니께서 머리를 예쁘게 따줍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아이가 재미나게 노닥거리고 있으면 학교를 마치고 지나가던 꼬마 손님들이 어느새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꼬마들 할머니 집 마당이 북적북적 동네 사랑방이 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엔 자신과 70년을 함께 해온 재봉틀을 꺼내서 예쁜 옷을 만듭니다. 어려운 시절 할머니는 이 재봉틀로 자식들 옷을 다 입혔기 재봉틀은 단순히 물건이 아닌 할머니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요즘은 이 재봉틀을 가지고 이웃이 맡겨준 옷을 수선해 주기도 하고 식탁보나 이쁜 소품을 만들어서 마을 장터에서 판매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루에 꼭 10시간을 주무시는 할머니는 취침 전에 라디오를 꺼내서 노래를 흥얼흥얼 따라 부르기도 하시면서 잠들기 전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70년을 보낸 정든 집에서 떠나기가 싫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이쁜 전원주택에서 같이 살자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말동무도 많고 꼬마 친구들도 있는 이 집이 좋습니다. 덕분에 할머니는 100세가 넘은 나이지만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30년이 젊습니다. 100세 시대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넘쳐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사연 속 할머니처럼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00세를 맞이했다고 해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꽃은 봄마다 화려하게 온몸으로 사랑을 피워내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매년 쓸쓸하게 시들어만 갑니다. 그렇다면 사연 속 김씨 할머니는 어떻게 100세에 저런 정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화사한 꽃으로 정정하게 피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비록 100세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그 답은 바로 80세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부 장기의 세포 숫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체 내부의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포의 수가 감소하고 그 움직임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못한 것이죠. 의학적으로 의사들은 이것을 노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량과 체세포량이 줄어들지만 체내의 지방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호르몬이 감소하여 골밀도가 저하되어 뼈도 쉽게 부러지며 연골에 문제가 생겨서 관절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기지요. 그리고 감각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감각은 보통 40대 이후부터 저하되기 시작하여 차츰 시력이 떨어지고 수정체가 혼탁해져 노인성 백내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청력도 떨어져서 이명이 생기고 높은 주파수의 고음을 듣기 힘들어지며 후각과 미각도 감소하며 맛을 구별하는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할머니들께서 나이가 들었더니 간을 맞추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것도 인체가 나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노화 현상인 것이지요. 그리고 신경정신계에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사람의 뇌는 40세 이후로 크기와 무게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년마다 5% 정도 감소하다가 70세 이후부터는 그 감소폭이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세에는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 폭이 중년에 비해서 적게는 30%, 많게는 40%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포 재생력, 즉 신체 회복력도 같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나마 60대, 70대까지 해도 몸을 관리하면 시간은 걸려도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80세부터 회복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몸에 노화가 진행되면서 실감하게 되는 몸의 변화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40대부터 60cm 거리의 사물이 흐려진다. 40대는 아직 노안이 오기 이른 시기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40대 초반은 노안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 음식점 메뉴판이 읽기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고 스마트폰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안이 시작되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물이나 글씨의 선명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제산제 섭취 빈도가 높아진다. 제산제는 위속산을 중화하며 위산 역류로 속쓰림이 있을 때 먹는 약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사를 할 때 음식물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그러니 제산제 섭취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절 통증은 노화의 일부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관절염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관절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절반가량이 관절염을 앓고 있는데 이들의 증상은 대체로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뼈를 보호하는 조직이 닳기 시작하여 관절염의 위험률이 높아지는데요. 조직이 전부 사라지게 되면 뼈끼리 마찰을 해서 통증도 심해집니다. 네 번째, 키가 줄어든다. 남성은 30세에서 70세 사이에 대략 2.5cm 정도의 키가 줄고 여성은 5cm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80대가 되면 키가 더 줄어드는데 이는 관절 사이에 연골이 손상을 입고 척추를 누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육이 약해지고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도 키가 줄어드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변비에 잘 걸린다. 나이가 들면 식습관이 바뀌고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거나 특정한 약물 복용 또는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서 변비가 일어나기 쉬운 몸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활동량을 늘리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낯선 부위에 털이 난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 역시 폐경기 후에는 머리카락이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볼이나 위십술 등 평소에 나지 않던 부위에 갑자기 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테스토스테론이 늘고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노화 현상입니다. 여덟 번째, 젊은 사람보다 잠을 덜 잔다. 나이를 먹으면 잠이 줄어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에 비해 나이 든 사람은 실질적으로 새벽 잠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수면을 방해하는 스트레스 또는 약물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여전히 적정 수면 시간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대표적인 노화 현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노년을 맞아 우리는 어떻게 하면 80세가 넘어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80세 이후에도 노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노후 생활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올해 85세를 앞둔 어느 건강한 어르신은 70대의 건강을 계속 유지하면 80대 이후에도 노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노후에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70대는 받아들이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온 것들을 쏟아내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70대 이전까지 익숙한 것들은 80대에도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으나 70대의 모든 걸 포기하고 은둔하면 남은 기간은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몸에 밴 습관들은 80대가 되어서도 자연스레 할 수 있지만 70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80대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도 사실 70에 접어들면서 의기소침하게 했다고 하십니다. 평생 건강하리라 믿었던 몸에게 배신을 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일생 동안 병원 다닌 기록이 10번이 안 된다며 큰 소리 쳤지만 70줄에 들어서면서는 일생 동안 다녔던 것보다 더 많이 병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병의 원인 대부분은 퇴행성 질환이 있습니다. 갑자기 증상이 심해져서 응급실까지 가야 했었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퇴행성 질환의 잘못을 탓할 일은 아니라고 70년을 사용했으니 그만하면 다행이라고 그러니 지금부터는 70년 이상을 사용해온 몸을 잘 보살펴줘야 할 때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70대에 나타나는 노화 현상을 겪으시면서 두렵기도 하고 분노가 일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자연 현상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도 노화 현상의 개인차가 가장 많은 시기가 70대라며 그때부터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급격히 나타나며 그 차이가 80대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노년에도 할 일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80대 용달 트럭 기사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살다 보면 트럭은 없는데 소소하게 짐을 옮길 일이 가끔 생기는데요. 그래서 지역신문을 보고 연락을 하면 언제나 달려오시는 분이 82세 할아버지이다. 물론 할아버지는 나이가 있으시기에 손을 좀 떠십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보고 당황하기도 하지요. 짐을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기사를 불렀는데 되려 손님이 기사를 도와야 할 판이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줄과 천을 이용하여 짐을 고정하는 솜씨가 일품이다. 그리고 무거운 짐도 직접 드시는데 50kg 넘는 짐도 노하우가 있으셔서 거뜬히 드십니다. 그리고 산림조합 같은 곳에서 연락이 오면 장작을 잔뜩 실어다가 전국에 배달을 다니십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운 겨울이면 배달을 하시며 전국을 다니십니다. 그래서인지 할아버지는 얼굴에 생기가 가득하고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 때문에 손떨림과 얼굴에 검버섯은 있지만 얼굴과 눈빛에서 풍기는 총명함은 젊은 사람 못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장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80, 90세에도 건재하게 자기 일을 하십니다. 술을 빚는 장인, 그림을 그리는 화가 등 평생의 일을 가진 사람들은 건재함을 과시하지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일주일에 4일, 하루 5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125만 원을 받는 80대 노인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7,080 노인들이 지하철 택배나 도보로 간단한 배달 일을 하는 노인들의 일자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서 있다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이 가진 관성의 법칙이지요. 하지만 꾸준히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면 우리는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퇴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는지요. 세 번째, 늙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할머니 자매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중 7살 연상인 언니가 훨씬 더 젊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언니는 7살이 많은데도 자전거를 탈 정도로 건강했고 반면 7살이나 어린 동생분은 기운이 없어 늘 집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어째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당시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얼마 전 어떤 책을 보고는 조금 납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시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자기 몸을 온전히 가누지 못하는 70대와 80대의 노인들을 상대로 20년 전 시간으로 되돌려 일주일간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실험인데요. 여기서 시간을 돌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시절의 뉴스와 영화를 보고 그때의 생활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일주일 만에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실험 전까지만 해도 글자가 보이지 않아 포기했던 독서나 관절이 아파서 하지 않았던 설거지와 청소는 물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일까지 노인들은 스스로 그 모든 일을 해냈다고 합니다. 청력, 기억력, 악력, 유연성, 자세나 걸음걸이까지 현저히 젊어진 것이지요. 그러면서 글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신체가 아닌 신체적 한계를 믿는 사고방식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신체적 조건을 정신력으로 모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가짐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사회적 시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20대에는 취업, 30대에는 결혼, 40대에는 내 집 마련 같은 과제가 주어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신체 나이에 맞는 올바른 생활 방식과 태도가 있다고 믿으며 그것을 지키려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60대와 70대에 남는 건 은퇴와 노화뿐이지요. 그러니 내가 이때까지는 남들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을 끼워 맞춰주면서 계속 참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늘 먹던 것, 항상 가던 곳도 좋지만 새로운 음식을 먹고 가보지 않은 곳을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부정해지려는 마음을 한 번 더 쭉 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 치매 예방을 실천하세요. 얼마 전 치매 치료제가 나왔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치매는 우리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생기고 쌓여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신약들이 이 물질의 형성 및 축적을 저해하여 초기 단계의 치매 환자 증상을 상당히 호전시켰다 합니다. 하지만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일 뿐 치매는 암과 더불어 아직도 우리에겐 미지의 영역이죠. 그리고 시중에 풀린 현대의학의 수준에서는 효과가 조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약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조기에 발견해도 아직은 의료의 힘으로 치매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치매 예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소 손과 입을 바쁘게 움직이자. 둘째, 활발한 뇌활동으로 기억하고 배우는 습관을 들이자. 셋째, 담배는 뇌 건강의 적이다. 넷째,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파괴한다. 다섯째, 싱겁게 먹고 채소와 견과류를 많이 먹자. 여섯째, 적절히 운동하자. 그런데 우리가 치매가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치매라고 진단받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와 나의 사회적인 역할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5060세대를 대상으로 치매를 두려워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라고 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치매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나라는 곧 치매 환자가 100만 인구 시대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는 남이 아닌 바로 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매 예방에 힘쓰는 한편 치매가 든 노인이라 하여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다름 아닌 우리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85세 이상의 노인의 둘 중 한 명은 치매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 둘 중 하나가 내가 아니었으면 하지만 만약 다행히도 내가 치매 환자가 아니라고 해도 나의 배우자나 부모나 친구가 치매에 걸려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치매를 알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으며 누구나 인지장애 치매가 생긴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같이 막막하고 두렵기만 한 치매를 앞두고 있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최대한 치매를 늦출 수 있거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의 삶이 조금은 덜 불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젊은 시절은 변함이 없는데 노후는 길어졌습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100세까지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 중반인데 문제는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몰려옵니다. 80세가 넘어서면 힘이 빠져 물건조차 잘 들지 못하고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덮쳐올 것입니다. 뒤늦게 후회를 해보지만 우리 몸은 관리를 해도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0세 이전의 몸과 마음 관리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중요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80세가 되기 전부터 관리를 못하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어찌 될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죽음에 이를 때까지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좋은 인생이었다. 고맙구나. 자족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행복한 길과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불만족스러운 길입니다. 부디 후회하지 않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 인생 후반전은 50세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후는 언제부터일까요? 노인이 되는 연령층인 65세 또는 70세 이상이 노후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 노인이 되면 말을 줄여야 한다. 많은 말은 잔소리가 되기 쉽고 꼰대로 불릴 수 있다. 맞는 말이라도 최소한으로 말을 줄일 줄 알아야 한다. 거품을 떨지 말아야 한다. 자식 자랑, 돈 자랑, 배우자 자랑을 하지 말아라. 돈 자랑은 돈이 없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고 자식 자랑도 힘든 자녀가 더 많기 때문이다. 아픈 사람 앞에서 건강 자랑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일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멋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선입견은 대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디 출신이나 학력 등으로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 인생은 각기 그 꽃 피우는 시기가 다르다. 선입견이나 한 번의 편견으로 내가 느낀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처럼 재단하지 말라. 고정관념에 갇히는 순간 고집스러운 노인이 되기 쉽다. 나이 들어서 추해지지 않으려면 편견에서 벗어나 매사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이 들수록 외모를 관리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자기 관리에 힘써야 노출을 피할 수 있다. 외모를 잘 관리해야 내적 아름다움까지도 외부로 잘 비춰진다.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 우울증 예방에도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 외모가 추하면 인생도 더욱 추해질 수 있다. 나이 들수록 외모가 중요한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 현명하게 나이 드는 사람에게 필요한 만고 불변의 법칙이다. 아랫사람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존경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어떤 의미인가? 노인이 젊은이를 꼭 가르쳐야 하는가? 양보하고 손해를 보며 살면 오히려 존경을 받는다. 남을 배려하는 게 우선이다. 남을 가르치려 하지 않아야 한다. 100세를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들이 잘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선하고 참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은 너나 없이 모두 힘이 들기 때문에 서로가 피해 끼치지 말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배려심과 진실한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가 없으면 내가 없어집니다. 만나는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상대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면서 서로의 신뢰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내가 살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인데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여 너는 필요 없고 나는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상대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나면 모두 등을 돌려버릴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원만한 사람, 찌그러진 사람, 괴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이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인간 100세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초년 0세에서 29세 중년은 30세에서 59세, 60세 이후가 노년이라고 합니다. 초중년은 기간이 일정하지만 60세 이후의 말년은 개인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말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준비를 잘해온 사람은 말년도 문제가 없지만 젊어서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은 말년을 가난과 질병 고독에 시달리는 노후의 재앙을 맞게 됩니다. 노후 생활은 돈과 건강만 가지고는 안 되며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지혜로운 삶이어야 합니다. 나이 먹고 나서 젊은 시절을 뒤돌아보면 실수와 오류투성이지요. 그러나 모난 돌도 세월 따라 바다에 이르면 둥글둥글한 돌이 되듯이 젊은 시절 망나니가 늙으면 유순의 나이가 어른과 양반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을 멋대로 살면 노인이 되고 나서 지난 시절 잘못 살아온 것을 후회하지만 이미 버스 떠나고 손들기 시계 헛수고가 됩니다. 노인들은 육신은 늙었지만 마음은 옛날 그대로여서 젊은 사람처럼 몸을 쓰다가 큰 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곱게 나이든 노인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값이 더 나갑니다. 그것은 긴 세월만큼 돌을 많이 닦았다는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필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소설가 무말 메일러는 역사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노후를 대비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짐승들도 지혜로운 면이 있어서 새들도 자기 집은 직접 짓고 사는데
까치가 집을 지으면서 남쪽으로 입구를 내면 강한 북풍이 불 것이고 북쪽 입구를 내면 강한 남풍이 불 것을 예견한 지혜 때문입니다. 세상살이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일, 셋째는 돈으로 해보세요. 첫째, 내 몸이 건강해야 하고, 둘째, 노인이 되어서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경제 문제는 자동 해결이 됩니다. 총회 선생님을 모델로 삼아 보세요. 노후 준비는 돈을 우선시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힘이 들어도 꾸준하게 체력을 단련하고 각종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일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어 두면 인간 100세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고생을 피하지 마세요.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신이 아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마세요. 행복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